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반등은 성공했지만 추가적으로 쭉 상승해서 역사적 고점을 넘느냐, 요거 문제는 좀 저는 자신은 없는 거죠. 저라면 안 산다 일단. 국내 총선은 그 결과에 따라 좀 우리나라 경제는 좀 어떻게 변하고 여당, 야당 스탠스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 당연히 부동산이 있겠죠? 뭐 제일 큰 차이겠죠. 아, 부동산이요? 네, 부동산이 어떻게 달라지죠? 뭐 일단 이 작년 말에 윤석열 정부, 현 정부가 네. 부동산 관련돼서 뭐 규제도 완화하고 완화했죠? 그리고 그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정도만 완화한 거 말고 세금 깎아주네 뭐 이런 거는 아시는 것처럼 왜 거의 지금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세법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은 국회 동의 사항이라서 그 뭐 전혀 통과 가능성도 없고 거부권도 몇 차례 행사될 정도로 지금 여야 관계가 안 좋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저희들은 허응의회라고 부르는 여소야대 국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어떤 정책의 영향력이나 정부의 어떤 제도적인 그런 변화들을 기대하기 어려운 요건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고 사실 제가 하반기에 한국 부동산 시장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쉰다고 보는, 여기서 지금 집을 사서 먹을 게 정말 얼마가 될 거라고 생각하냐라는 쪽의 의견을 밝히는 이유가 세금 부담이 크다. 잊지 마라. 이거 지금 사서 수익을 내려면 역사적 고점을 넘어야 되는 단지들이 많다. 정말 그때 비해서 경기가 좋으냐 이렇게 제가 질문했잖아요. 그게 요거랑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뭐 거래 비용이 이렇게 비싼 상황에서 심지어 서울은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아직 유지되는 상황에서 주택을 팔아서 뭐 시세 차익을 얻는다라는 게 굉장히 가격이 오르지 않는 한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 왔는데, 이 모든 일들은 결국 국회에서의 어떤 세법 개정과 관련돼 있는 제도적인 어떤 바꿈과 연관을 많이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부의 정책 스탠스에서 놓고 본다면 다음 4월의 총선이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는 중요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당 승리로 가면서 그거 다 진짜 그분들이 공약을 지킬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지킬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작년 대선에서의 공약대로 뭐 부동산 관련된 규제 다 풀겠다 그렇게 하면 내년에 봄에 또 부동산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그 금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튼 부동산은 확실히 제도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건 좀 꼭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반대로 야당이 이기고 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런 타이트한 정책들, 규제 정책이 유지된다고 하면 사실 뭐 부동산 시장은 이제 그냥 쉬는 구간이 좀 장기화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은 크게 안 떨어진다고 전제를 하고 시작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건 정치권에서 이제 바라본 부동산 시장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올해 부동산 시장은 좀 반등을 했잖아요. 강했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좀 반등세가 어떤지랑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금리가 팍팍 떨어질 거라는 전망을 제가 지난해 했잖아요. 네. 근데 물가는 맞췄는데, 제가 자랑할 수 있잖아요. 물가는 맞췄잖아요. 올해 3% 보고 2% 볼 거다 그랬는데 다 봤잖아요. 근데 금리는 저는 여름에 인하한다, 추석에는 인하한다고 봤잖아요. 근데 추석 지났는데도 인하 안 하잖아요. 오히려 인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국은행도 사실 11월 인상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 없고, 그런 여건이 돼버렸다라면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반등은 성공했지만 추가적으로 쭉 상승해서 역사적 고점을 넘느냐, 요거 문제는 좀 저는 자신은 없는 거죠. 부동산 가격 지수가 7월까지 나왔죠. 실거래가 지수가 바닥에서 11% 정도 올랐는데 엄청나게 올랐죠. 많이 올랐죠, 많이. 그러니까 그게 8, 9월에도 더 오르겠죠. 더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 15%까지 올랐다 그러면 하락한 거에 거의 절반 정도를 메우는 건데, 전국 기준이죠. 이 정도로 가격이 반등한 다음에 여기서 산다라는 건 이제 높은 거래 비용을 감안할 때, 세금 등등 거래 비용을 감안할 때 수익이 있네요.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을 가야 수익이 나는데 저라면 안 산다 일단. 지금 안 산다. 지금이라면 제가 좋아하는 KB 리딩 50단지는 안 산다. KB 리딩 50단지 그 가격 쳐다보는 게 제 취미 생활인데 다 그냥 85%, 90%까지 왔더라고요. 그 거래 비용 또 복비, 이사비, 거다가 취득세, 등록세에다가 부동산세, 또 자칫하면 또 1가구 2주택자 그런 것도 못 받고 장기보유 특공 이런 것도 못 받는 그런 지역들도 되게 많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2년 내 팔면 10% 징벌적 세금까지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서 사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단지는 이제 리딩 단지가 아닌 단지를 찾는, 그러니까 확산은 되는 거겠죠? 나홀로 단지들이나 생각보다 용적률이 어정쩡한 단지 이런 데는 반등 여지가 있다고 봐요, 저도. 근데 이제 그게 시가총액 상위 단지들이 못 오르는데 재밌겠냐? 재미없다. 여기 사서 먹을 게 수익이 날 게 그렇게 정말 많은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집값 어쨌든 반등했지만 매물도 요즘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데이터상으로는 많아지고 있는 걸 서울 같은 경우 봤었는데 집값이 반등했지만 매물이 많아지고 있어서 매물이 많아진다는 건 집값이 오른 지금 집주인들이 팔고 싶다.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집값 하락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하락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타당한 얘기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운이지. 운이라고. 아, 예, 왜 그러냐면 또 전쟁 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만에서 전쟁 난다던가 이러면 집값 빠지겠죠. 근데 그렇게 단언할 만한 또 뭐가 있나? 그러니까 좀 부동산을 좌우하는 게 절대 가격, 그리고 경기, 그리고 금리 뭐 이 정도의 공급인데 공급은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내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가지 내지 세 가지 요인으로 시장을 보는데 절대 가격에서 매력 없다 동의. 예, 그리고 금리 중립, 작년보다는 낮지만 상반기보다 높다. 소득 올해보다 내년은 좋다. 오케이, 여기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이 보합이지. 뭐 그렇게 폭락할 건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락한다라는 식으로 폭등한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왔던 게 2020년, 21년에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제로금리 때 폭등하고 포모 장세 나올 때 야, 뭐 이해가 됩니다만 2022년에 폭락을 보고 또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또 폭락이 나온다라는 건 외부 충격을 가정하는 것 같다. 그리고 외부 충격이라는 게 우리가 모를 때 충격으로서 의미가 있는 건데 뭘 보고 그렇게 강하게 전망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냥 약보합. 그리고 지수로는 강보합인데 서울은 저는 약보합 봅니다. 그럼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다음을 언제 좀 기다려요? 청약하세요. 지금은 청약이죠. 뭐 아니면 이럴 때 저희들이 드리는 조언이라는 게 거의 다 정해져 있어서 패턴인데 그냥 할게요. 실안산선 주변 한번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별내선 곧 개통되니까 네. 예, 이런 것들에 주목해서 미래에 그 성장 가치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이 많이 빠지고 회복 못한 지역들이 있다면 거기는 한번 볼만하다. 그러니까 광명도 저렇게 오르는 그 분양가가 저렇게 오르는 이유가 사실 그 기대가 반영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두 군데 지역들은 뭐 한번 저라면 난 꼭 서울 살아야 된다 그러면 금천구를 보셔야 되겠지만 아니면 또 암사동을 보셔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그쪽 지역들 중에 이기 신도시들 지역들 중에 급매물 나와서 아직도 소화 안 된 데들은 많으니까 그런 데를 가격대를 잘 챙겨서 그리고 출퇴근 여건들 개통 시기 이런 걸 잘 건져서 투자하시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지방은 미분양 주는 도시들이 이제 조금씩 관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동 해안벨트들이 미분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근데 대구는 여전히 제 고향 대구는 여전히 힘들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우리 고향 대구. 참 우리 계명대 후문 같은 계명대셨나요? 저희 집이 계명대 후문이어서 예, 제가 잘한다니까요. 계명대 그래서 후문. 그래서 맨날 계명대 가서 봅니다. 저는 이제 동문 후문에서 계명대 선배님이 자랐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전번에 다 한번 인증 깠잖아요. 인증 까놓고 왜 그러세요? 제 집이 바로 거기였어요. 예, 그래서 되게 그리운 곳이고 맞습니다. 자주 가던 곳인데 요새 뭐 저희 모교도 옮겼어요. 거기 있던 상강 로타리라는 이름도 참 재밌는 거기에 이제 저희 모교가 있었는데 모교가 다른 대구의 신도시로 옮기더라고요. 학교를 자체를 구도심에서 옮기는 거 보고서 그 구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이 잘 되고 나면 분명히 거기 좋아지겠지만 공급 물량이 과다하고 아직도 미분양이 있는 곳은 좀 잘 살펴서 투자를 하자 정도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주택자분들은요? 지금 갈아타요?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세금이 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런 것들도 예외도 많고 아무튼 토지거래 허가도 많고 이래저래 봐도 능력되는 분들은 뭐 당연히 양도세 물고 가면 되는데 그렇죠. 뭐 본인이 원한다면. 근데 이미 저는 일단 좋은 타이밍을 놓쳤다 이렇게 봅니다. K경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박사님과 저희 이제 머니튼 2024 신간을 가지고 인터뷰하고 있는데 한국의 성장률이 1%로 낮아졌는데 이제 장기 저성장인 거죠. 그렇죠. 네, 한국 경제. 이거 어떤 영향? 우리 언제부터 저성장이 들어갔고 이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초성장 국면으로 들어온 건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우리가 7% 성장, 777 공약이 나올 정도로 세계 7대 경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7만 불, 7이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정도로 엄청나게 우리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경제 7% 성장 그런 MB 정부의 야심찬 공약이었고요. 그런 고성장에 대한 꿈들을 가지고 있던 시기도 있었었죠. 그러나 MB 정부도 결국 후반에 가면 3, 4% 성장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2%대 성장이 거의 고착화되고 심지어 2023년은 1% 후반 아니냐라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고령화. 인구 고령화가 되고 인구가 2020년부터 줄기 시작하면 1인당 GDP는 늘지 모르지만 외형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적어도 지금 당장 태어나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시기까지를 우리가 봐야 되니까 2030년, 35년 사이 정도까지는 일단 저성장의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요인들이 전 세계 교육의 감소를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블록화와 이게 연관을 이게 처음에 말씀하신 세계화의 종말과 또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교육량이 최근에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유는 두 가지인 게 하나는 블록화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공급사슬망에 병목 현상들 벌어지면서 자국으로 공장들을 옮기고 막 그러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병목 현상들 또 생기고 더 문제가 생겼죠. 이 두 가지가 이제 병목 현상은 완화가 됐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블록화 자기들 지역 내에서만 도기 시작하면 전 세계 교육량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줄 가능성이 생기죠. 왜냐하면 자국 내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든가 동네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친한 나라들끼리만 움직이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동량, 물동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기고 이건 다 우리처럼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부정적인 뉴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이 둘이 겹쳐서 최근 성장률이 둔화된 거고요. 다행히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게 일단 생산성의 향상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기술 발전, 기술 개발인데 제가 네이처 인덱스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뭐냐면 네이처, 셀, 사이언스를 비롯한 전 세계 톱저널 한 80여 개, 이번에 확대되긴 했습니다만 한 80여 개 정도 되는 저널에 실려있는 논문 저자들의 국적과 그리고 사이트, 인용 개수 또는 임팩트, 영향력 개수 등을 측정한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얼마 전 캐나다를 제치고 드디어 세계 7위까지 올라왔거든요. 7위? 네, 엄청난 거죠. 인구가 5천만밖에 안 되는 나라가 4천만 인구인 캐나다를 일단 제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옆에 있고 영어 쓰고 있는 나라를 제쳤다라는 거죠. 아시잖아요. 영어 논문 아니면 정말 그 영향력 개수를 얻기 어려운데 영어 논문을 그렇게 많이 쓰는 자연과학 쪽이 나오고 있다. 여기 이제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축하하고 또 추천해 볼 만한 이게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R&D 연구 개발을 많이 하는 여기에 또 우리나라 대학들이나 이런 거 순위들 보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라오는 경우가 탑 레벨 아직 못 가서 참 아쉬운데 그래도 올라온다라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쟁력, 우리나라의 기술 혁신력들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미치겠죠. 딴 걸 깎아도 깎아야지. R&D 예산을 대폭 깎고 있는 걸 보면 이 나라 정부가 저는 양쪽 다 안 좋아해요. 둘 다 싫어요. 둘 다 싫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제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정책당국자, 기재부 공무원 계시면 좀 할 일을 합시다. 할 말 좀 합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미래는 영 박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인구가 감소하니까 그런데 지금 경쟁력은 꽤 있는 편이다. 그리고 당장 이번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특허 출원해서 1위를 기록했죠. IBM이 최근 20년 사이 처음으로 2등 됐고요. 3등이 어딘지 아세요? LG전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열심히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좀 물량으로는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이 없거나 방향에 대한 어떤 확신, 배팅 이런 거가 안 보여서 그렇지 하던 건 되게 잘하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위에 몇 나라 없어요. 90년대 초에 한국이 근데 높은 성장 기록했던 것은 책에서 총요소 생산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하셨는데 그게 총요소 생산성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인 건가요? 그렇죠. 혁신. 그러니까 노동력이나 자본 투입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보면 알잖아요. 좋은 기계 들여오거나 사람 하나 더 붙여주면 다 해결되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사람 사회에 나온 다음에는 이거 사주세요 많이 하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베이스 있으면 이거 장비를 갖다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되게 많은데 그런 걸 안 하고도 효율이 개선돼요. 이게 짱이죠. 이걸 개선시키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중에서 하나는 우리가 힘들어요. 이게 뭐냐면 브랜드. 쉽게 해서 비싸게 파는 능력. 그렇죠. 애플, 루이비통. 당할 수가 없어요. 에르샤. 좋아요. 아무튼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브랜드들이 몇백 년 또는 스토리텔링이 있단 말이에요. 코코 샤넬의 그 극적인 인생과 사랑. 예를 들어서 영화잖아요, 거의. 루이비통. 옛날 그 왕실에 갖다 바치던 값바치잖아.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내러티브와 스토리. 애플 비극적인 스티브 잡스의 생애와 삶. 그리고 자기 딸을 버리고 막 그런 거 완전 정말 전기를 읽는 건지 이게 무슨 소설을 읽는 것처럼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틱한 뭔가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져 있어야 고가가 되는데 한국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고 나머지 두 가지가 이제 뭐냐 하면 아까 방금 우리가 이 총요소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기술 개발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분위기예요. 노사 화합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노사 갈등이 엄청나게 심한가.
그리고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해서 으쌰으쌰 달리느냐 아니면 네. 저보다 나갈 생각만 하느냐 이 분위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 일단 파업 건수라든가 파업으로 인한 손실 일수 이런 게 확 줄고 있죠. 왜? 베이비붐 세대들이 나이가 들면서 옛날처럼 이렇게 이제 못해요. 단체 행동들이 옛날만 못하죠.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나라 또 MZ 세대들이 노조 싫어하죠. 그래서 옛날에 비해 가지고 파업에 의한 그런 극단적인 갈등에 의한 손실 건수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며 좀 이제 팀빌딩이 그쪽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셋 중에 브랜드는 힘들어. 포기. 이거는 BTS랑 우리 블랙핑크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BTS나 블랙핑크나 또는 세븐틴 화이팅.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그쪽에서 국가 브랜드 만들어내며 연성 파워를 만들어내며 미래와 돈 버는 거를 기대하는 거지. 지금 당장은 안 보이고 기술 혁신 그리고 분위기, 노동력의 질, 노동력의 태도 이런 쪽에서 우리가 좀 그래도 미래는 있지 않냐? 보는 거죠. 지금 한국 수출 데이터는 좀 이제 바닥찍고 올라가고 있나?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4%까지 이제 9월에 왔으니까. 네. 틀렸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책에 제가 그래도 올해 수출 바닥이다. 올해 경기 바닥이다라고 쓴 게 수출이 거의 바닥권이다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네. 책 나온 다음에 수출 통계가 나와서 좀 네. 사실 걱정해서 왔어요. 어떻게 됐죠? 예, 마이너스 4%까지 와서 올해 중에 제일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 잘 나온 거예요? 예, 예. 바닥찍고 올라왔다는 대신에. 아니요, 아직 그까진 모르겠고요. 그냥 마이너스니까 아직은 좋은 건 아닌데 정말 안 좋다가 이제 조금 살아날라 그러는데 그 국별 수출이나 품목별 수출 보니까 중국향 수출은 완전히 박살났고요. 근데 미국 그렇죠. EU 쪽으로 수출이 엄청 잘 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도 블록하다. 그리고 선진국 향 수출이 잘 되는 품목들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까 이야기했지만 고가 브랜드가 없어서 힘들어요.